밤 11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의 마천루 숲속. 진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섬처럼 떠 있었다. 40층에 위치한 회의실의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 대표의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화면에 띄워진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의 분기보고서는 그의 냉철한 시선 앞에서 한낱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 시장 점유율 0.5% 상승에 만족하자는 겁니까? 경쟁사가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고작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는 말을 길게도 써놨군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슈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몸을 감쌌다. 잘 빚어진 조각상 같은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 대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32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10위권에 빛나는 진성그룹을 이끄는 그의 별명은 얼음 제왕이었다. 그의 세계는 오직 효율과 결과, 그리고 승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반려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오세요. 해산.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임원들은 굳었던 몸을 풀며 썰물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텅 빈 공간에 남은 것은 지훈과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박민준 비서뿐이었다. 대표님, 바로 퇴근하시겠습니까? 박 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했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기지 않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자신을 위한 온기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펜트하우스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화려하고 그의 내면만큼이나 공허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는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이었지만 그곳에는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델하우스처럼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식사는 바로 준비해드릴까요? 프라이빗 셰프가 묻자 지훈은 손을 저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와인이나 한잔 하죠. 홀로 남은 그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안주 삼아 값비싼 레드 와인을 마셨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야경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거대한 도시의 소음에 불과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그의 건강을 고려해 완벽하게 준비해둔 저녁 식사는 식탁 위에서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무엇을 먹든 그에게는 마치 밀랍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은 지 오래였다. 온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파텍 필립 시계에 초침이 흐르는 소리뿐이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이고 냉정한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소리를 대신하는 듯했다. 사랑, 온기, 행복 같은 단어들은 그에게는 사치이자 비효율의 상징일 뿐이었다. 시선을 돌리던 그의 눈길이 서재 한쪽에 놓인 앤티크 책상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책상의 가장 아래쪽, 자물쇠로 잠긴 서랍.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그의 유일한 약점, 혹은 과거의 잔해가 잠들어 있었다. 10년 전 그의 전부였던 여자, 윤서연의 흔적,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오르골 하나,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그날의 기억. 그는 서랍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지 못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과거의 잔해를 버릴 용기는 없었다. 그저 다시 잠가버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을 확인하는 의식처럼 펜트하우스를 나선 검은색 세단이 한강의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차창에 잔잔한 물방울이 맺혔다. 그날따라 유난히 도로가 막혔고 박비서는 익숙하게 샛길로 접어들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낡은 주택가 골목, 그때였다. 지훈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비를 맞으며 좌판의 물건들을 힘겹게 정리하고 있는 작고 웅크린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늦어 행인은 거의 없었고 할머니의 리어캐는 팔리지 않은 채소들이 가득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박비서, 차 세워. 네, 대표님, 세워. 차가 멈추자. 지훈은 창밖의 할머니를 잠시 응시했다. 박비서는 그의 의중을 알 수 없어 긴장했다. 지훈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박비서에게 건넸다. 저기 할머니, 힘들어 보이시는군. 자네가 가서 저기 있는 거 전부 다 사.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택시 불러서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려. 박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늘 칼같고 냉정하기만 한 대표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의외의 모습이었다. 대표님 성함으로, 아니 자네 이름으로 조용히 처리해. 지훈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박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지훈의 이런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세상에 알려진 얼음 제왕 강지훈이 아닌 드러내지 않는 온정을 품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자신이 아는 강지훈 대표의 진짜 모습이었다. 차 안에서 지훈은 백미러로 박비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할머니의 얼굴에 이내 놀라움과 고마움이 번졌다. 지훈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눈을 감았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라고 생각하면서도 심장 한구석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 그날의 비 오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윤서연이 등을 보인 채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때 멀어지던 서연이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흐릿했지만 지훈은 똑똑히 보았다. 떠나던 그녀의 한 손이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있던 그 모습을. 서연아, 자신의 외침에 놀라 지훈은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불안하게 날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이상했다. 10년 동안 수없이 꿔왔던 악몽이었지만 배를 감싸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마치 잊고 있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본 듯한 기분.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아주 희미한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만 같은 상실감. 그는 몰랐다. 그날 밤의 꿈이, 그리고 그날 밤의 작은 선행이 그의 얼어붙은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차가운 밤은 그렇게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에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강지훈의 세단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천둥이 대지를 울리고 번개가 밤하늘을 수시로 갈라놓았다. 산사태로 인해 강변북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박민준 비서의 보고에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짧게 대답했다. 가장 빠른 길로 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곤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번 출장은 유난히 힘들었고 그는 오직 자신의 성체처럼 고요한 펜트하우스의 침묵만을 갈망하고 있었다. 박 비서가 선택한 샛길은 낡은 성당 뒤편을 지나는 한적한 골목이었다.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을 가르던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바구니를 비췄다. 처음에는 누가 버린 쓰레기려니 생각했다. 지우는 무시하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아엥,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마치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처럼 가냘프고 절박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게 파고들었다. 지훈의 몸이 순간 굳었다. 박 비서, 네? 대표님, 방금 저거 무슨 소리지? 박 비서는 귀를 기울였지만 거센 빗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아니야. 차 세워. 단호한 명령에 박 비서는 의아해하면서도 차를 갓길에 세웠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차 문을 열었다. 박 비서가 급하게 우산을 들고 뒤따랐지만 지우는 이미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바구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값비싼 슈트가 빗물에 젖어드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바구니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낡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걷어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담요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다. 비에 젖고 추위에 떨어 아기의 온몸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희미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당장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변수였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그 작은 존재의 연약함이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마음의 빙벽을 단숨에 부수어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기를 감싸 안았다. 아기의 차가운 천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 순간 지우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본능적인 보호 욕구를 느꼈다. 그는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박 비서, 채 태워. 네, 대표님. 하지만 이 아이는 내 말 안 들려. 당장. 지훈의 외침에 박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지훈은 아기를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은 채 올라탔다. 일단 집으로 간다. 자네는 가는 길에 신생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사서 드려. 분유, 기저귀, 젖병, 옷, 생각나는 건 모조리.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계실 수는 오늘 밤만. 날이 밝으면 바로 조치를 취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내뱉은 말이었지만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강지훈의 완벽한 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침묵은 아기의 울음소리로 산산조각 났다. 얼음 제왕. 강지훈은 수천억 원짜리 M&A 협상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지휘했지만 50ml의 분유를 타는 것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온도가 이게 맞아.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박 비서.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 거지? 설명서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박 비서에게 소리를 지르며 한밤중까지 아기와 사투를 벌였다. 그의 완벽한 집은 박 비서가 급하게 사온 아기 용품들로 어지럽혀졌다. 늘 냉정하던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기는 겨우 잠이 들었다. 지우는 소파에 녹초가 되어 쓰러진 채 자신의 품에 안겨 색색거리며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온기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비었던 심장의 한 구석이 채워지는 듯한 기묘한 충만감마저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약속대로 관계기관에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젯밤 비를 맞은 탓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효율적인 처리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패닉과 걱정뿐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박 비서, 차 대기시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소해응급실로 가. 그는 예정되어 있던 오전의 모든 이사회와 미팅을 취소했다. 강지훈 대표가 개인적인 사유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한 것은 진성그룹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초보 아빠의 모습이었다. 의사가 탈수와 고열 증세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아기가 안정을 찾은 후 그는 인큐베이터 유리병 너머로 잠든 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얼굴, 작은 손가락,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작은 생명. 그때였다. 박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께서 소해응급실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성그룹 황태자, 숨겨둔 아이 있었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자신의 휴대폰과 유리병 너머의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이 아기를 그냥 보호시설로 보냈다가는 그가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고 버린 파렴치한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언론은 신이 나서 달려들 것이고 그의 명성과 진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칠 터였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운명이 쳐놓은 거부할 수 없는 덫이었다. 창밖의 폭풍은 어느새 멎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인생을 뒤흔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린 야린이다. 귀한 싹이라는 뜻이야. 그것은 세상에 던져진 작은 생명을 향한 약속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선전포고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아린이 그의 삶에 들어온 지 한 달. 그의 집은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거실 한쪽에는 최고급 자재로 만든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디퓨저 향 대신 은은한 분유 냄새가 섞여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했고 박 비서는 아린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관리했다. 지훈은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관리하듯 육아라는 변수를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아린은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지훈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유럽 시장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사회 화상회의에서였다. 그의 서재에서 진행된 회의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임원들을 몰아붙이며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닫힌 서재 문 너머로 아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칭얼거림이었다.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베테랑 시터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회의에 집중하던 임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묻자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인터컴으로 시터에게 소리쳤다. 아기 좀 조용히 시켜요. 시터의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아기 씨가 계속 대표님만 찾으십니다.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아서 울음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회의의 흐름은 완전히 끊겼고 임원들은 화면 너머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몇 분 후 임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회의 화면에 다시 나타난 강지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그의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지훈은 한 손으로 아기를 어설프게 토닥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조작하며 태연한 척 말했다. 회의 계속하죠.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서투름이 역력했다. 신기하게도 그의 품에 안기자 아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고 그의 셔츠 깃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화면 너머의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늘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 같던 그들의 리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얼음 제왕이 아기를 달래는 모습. 그 비현실적인 광경은 그 어떤 전략 보고서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서툰 다정함 속에서 임원들은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다른 면을 목격했다. 빙벽에 선명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 균열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포착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진성그룹의 강태환 회장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임원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그는 노발대발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아버지의 호통에 지우는 잠든 아린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회장실로 향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강 회장은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신문과 잡지들을 쓸어 그에게 던졌다. 이게 다 뭐냐?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웬 근본도 모를 갓난쟁이 때문에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들, 재벌가 황태자의 숨겨진 아이, 강지훈 대표, 미혼부 스캔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지훈의 눈에 박혔다. 아버님, 이건 시끄럽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냐? 내 아이냐? 아닙니다. 그럼 당장 갖다 버려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짐을 들여서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게냐? 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잊었어. 이 사회에서도 네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강 회장에게 아리는 한 명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룹의 주가를 위협하는 리스크이자 완벽한 후계 구도에 흠집을 내는 오점일 뿐이었다. 못합니다. 지훈의 단호한 대답에 강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 없던 아들이었다. 뭐라고? 그 아이,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깟 아이 하나 때문에 내 미래를 전부 내던지겠다는 거야. 선택해라. 그 아이냐? 아니면 진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냐? 최후 통첩이었다. 지훈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스스로도 몰랐던 보호 본능과 책임감이 솟아나고 있었다. 아리는 더 이상 변수나 짐이 아니었다. 그가 지켜야 할 존재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훈은 대답을 피한 채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지훈의 스캔들은 재계 전체에 뜨거운 가십거리로 떠올랐다. 태양그룹의 며느리 윤서연 역시 지인들과의 사교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 윤서연 씨, 들었어요. 옛날에 당신하고도 소문이 있었던 그 진성그룹 강지훈 대표 말이에요. 어디서 애를 데려와서 키운다지 뭐예요. 다들 숨겨둔 자식이라고 수군대던데. 서연은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지루하다는 듯 웃었다. 강지훈 씨 일에 제가 관심 있을 리가요. 그 사람도 참 여전하네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휴대폰으로 가십 기사를 검색했다. 강지훈 대표. 아기와 함께한 첫 외출 포착이라는 제목과 함께 흐릿한 파파라치 사진이 보였다. 차에서 내리는 지훈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 서연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기를 감싸고 있는다며 그것은 그녀가 임신했을 때 파리의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단 하나뿐인 한정판이라며 거금을 주고 샀던 바로 그 블랭킷이었다. 그녀가 아기를 버릴 때 마지막 양심의 가책처럼 덮어주었던 바로 그것. 아니야, 아닐 거야. 우연의 일치겠지. 서연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핏기가 가신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성당 뒤 가장 후미진 골목에 버렸다. 이름 없는 보육원으로 갈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왜, 어째서 그 아이가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독한 불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만약에 강지훈이 아기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지금 그녀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태양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공포에서 점차 차갑고 냉혹한 계산으로 바뀌어갔다. 진정해. 윤서연, 아직 아무도 몰라. 강지훈도 모르고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선수를 쳐야 했다.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강지훈, 그리고 그 아이, 둘 다 내 길을 맞게 둘 순 없어.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칼날처럼 번뜩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딸을 품에 안은 남자와 그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여자. 비극적인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소리를 내며 맞물리기 시작했다. 강태환 회장과의 정면 충돌 이후 진성그룹에는 보이지 않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시작된 냉전은 그룹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훈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자신을 향해 꽂히는 복잡한 시선들과 등 뒤에서 소곤거리는 수군거림을 느꼈다. 어제의 동지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은 강 회장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왕국 안에서 그는 서서히 고립되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무섭게 움직였다. 그는 그룹의 원로 이사들과 보수적인 주주들을 규합하며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 강 대표의 최근 행보는 리더로서 매우 불안정하오. 개인적인 스캔들로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 같은 격변의 시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들의 사생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지훈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명분을 쌓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이만을 상정하는 것이었다. 어리석은 아들 녀석에게서
그룹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민준 비서는 핏기 없는 얼굴로 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주일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안건은 대표님의 해임안입니다. 지훈은 말없이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설득하고 중립적인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다. 일주일,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 그런데 운명은 그에게 단 하나의 전선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 비서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개인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베이비시터였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아린 아기 씨가 계속 자지러지게 울어요. 배 한쪽이 이상하게 부어오른 것 같아요.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단 결과는 소아 탈장이었다. 생명에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회사를 지켜야 할 일주일, 그리고 딸의 수술을 앞둔 일주일. 운명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렀다. 낮에는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아버지의 세력과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밤을 새워 방역의 논리를 만들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이사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날카로운 신경은 한계까지 날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아린의 아빠로 돌아왔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린의 곁을 지켰다. 작은 몸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간절해 본 적이 없었다. 박 비서는 그런 지훈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회사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유능한 비서였다가 아기를 위해 따뜻한 물을 떠다주는 보호자가 되기도 했다.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도 아린의 작은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지훈의 모습에서 존경심을 넘어선 깊은 연민과 감동을 느꼈다. 마침내 아린의 수술날이 밝았다. 수술실 앞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 지훈의 모습은 더 이상 얼음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평범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수술실 램프에 켜진 붉은 등만이 그의 초조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권력은 이 작은 수술실 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아기는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은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지훈은 1인실 병실에서 마취에서 깨어난 아린의 곁을 지켰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의 기계음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잠든 아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직 붓기가 남은 작은 얼굴, 새근거리며 내쉬는 고른 숨결,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저 작은 생명.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은 아린을 책임져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지금 아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지난 32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회사를 잃는 것은 두려웠다. 아버지에게 패배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린을 잃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었다. 이 아이는 그의 약점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그가 살아야 할 이유였다. 지우는 아린의 작은 손 위로 자신의 큰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아직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목소리로 잠든 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린아, 아빠가 다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흔들림 없는 맹세였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모든 두려움과 고뇌가 사라지고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깃들었다. 다가올 이사회가 더 이상 패배할지도 모르는 싸움이 아니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되었다. 딸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진짜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의 최상층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환 회장의 편에 선 이사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냉소가, 중립을 지키던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폭풍의 눈인 강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젯밤 딸의 병실을 지키며 굳힌 결심이 그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박민준 비서만이 그의 완벽한 슈트 아래 감춰진 지독한 피로와 그보다 더 강렬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환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의장으로서, 그리고 진성그룹의 창업주 가문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준비해 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강지훈의 스캔들 이후 하락한 주가 그래프, 연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언론 기사들, 그리고 경쟁사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데이터, 그의 논리는 날카롭고 이성적이었다. 강지훈 대표의 사적인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룹의 신뢰도를 뒤흔들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리더는 개인의 감정보다 조직의 안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 대표는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진성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강 회장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지훈을 압박했다. 그들은 불안정한 리더십, 도덕적 해이, 경영 공백과 같은 단어들로 그를 난도질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지훈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박 비서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모든 공격이 끝나고 지훈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방어할지, 혹은 분노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다. 잠시 조명을 어둡게 해 주시겠습니까? 웅성거림 속에서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지자 그는 개인 휴대폰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경영 데이터가 아니었다. 서툰 손길로 분유를 타는 한 남자의 모습, 자신보다 훨씬 큰 동화책을 들고 작은 아기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모습, 피곤에 지쳐 소파에 잠들었지만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쥔 아기의 작은 손 때문에 미소 짓는 모습, 짧은 영상이었다. 전문적인 편집도, 화려한 효과도 없는, 그저 한 남자가 아기와 함께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서툰 순간들의 기록이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냉혹한 분위기가 영상 속 아기의 작은 숨소리와 지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조명이 켜졌다. 지우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담담하게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 영상 속에서 리스크를 보셨을 겁니다. 스캔들을, 불안정함을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단 한순간도 완벽하지 못했고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저 영상 속에서 미래를 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유산을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진성그룹은 단순한 숫자와 건물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이 깃든 곳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책임의 공간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 책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방어가 아닌 10년, 50년 뒤에도 굳건히 서 있을 진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냐, 진성이냐. 하지만 저는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둘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고 그룹의 미래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만약 진성그룹의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제 안에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버려야만 지킬 수 있는 자리라면 오늘 저는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그룹의 최고령 사회이사, 선대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윤 이사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지훈을 향해 말했다. 나는 지금 저 젊은이의 모습에서 30년 전 맨주먹으로 진성을 일으켰던 선대 회장님의 모습을 보았소. 기업은 사람이요. 저것이 바로 진성의 진짜 정신이야.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지훈의 진심에 감화된 이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해임안은 투표에 붙여졌고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논리의 성이 아들을 향한 진심이라는 가장 따뜻한 무기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지훈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인 뒤 텅 빈 눈으로 앉아있는 아버지를 지나쳐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비서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다. 대표님, 고생했다. 박 비서, 이제 병원으로 가자. 아린이가 기다리겠어.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딸의 아빠가 될 자격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 얼음 제왕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아이를 지키는 진짜 왕이 태어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이사회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윤서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뉴스를 보며 와인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강지훈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더 강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아이의 출생에 대해 의심을 품고 뒷조사를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공포는 그녀를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판을 뒤엎어야 해. 서연은 변호인단을 소집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악랄했다. 스스로를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강지훈이라는 권력자에게 아이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로 자신을 포장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동정심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법과 가장 처절하게 보이는 법을 밤새워 연습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대표실에서는 전혀 다른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민준 비서는 굳은 얼굴로 조사 파일을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아린 아기 씨의 담요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VIP 고객 리스트, 그리고 몇 달 전 그 한정판 담요를 구매한 단 한 명의 한국인 고객 정보가 들어있었다. 고객명 윤서연.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하지만 박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났다. 그 담요가 판매된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윤서연이 강남의 한 산부인과 VIP 병동에 입원했던 기록, 그리고 아기가 버려졌던 성당 뒤편 골목의 CCTV 영상 캡처 사진. 어둡고 흐릿했지만 값비싼 코트를 입은 여성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은 윤서연의 실루엣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설마 지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10년 전 이별을 구하던 그녀의 모습과 언젠가 꾸었던 악몽 속에서 배를 감싸쥐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배신감보다 더 큰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 끔찍한 의심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박 비서, 내 머리카락이 담긴 칫솔과 아린이의 칫솔을 가지고 와. 아무도 모르게.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해. 결과는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맬 수는 없었다. 닷새 후 윤서연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호텔 연회장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초췌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상에 선 그녀는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어미로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강지훈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의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결국 아이를 빼앗긴 채 협박 속에 살아왔다는 비극적인 소설을 읊어내려갔다. 그녀가 제시하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와 거짓 증언들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져 나왔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의 편이 되어 강지훈을 향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제 아이를 훔쳐간 괴물입니다. 저는 제 딸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이 오열하며 절규하는 순간 기자회견장의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극은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감정 없는 얼굴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민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강지훈 대표다. 기자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그에게 몰려들었다. 서연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 속으로 미소 지으며 더욱 애절하게 외쳤다. 저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망치고 제 아이를 빼앗아간 악마. 하지만 지훈은 기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서연을 지나쳐 연회장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박 비서. 지훈의 나직한 부름에 박 비서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영상이었다. 성당 뒤편 골목의 CCTV 영상.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화면 속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서고 윤서연이 주변을 살피며 내렸다. 그녀는 아기가 든 바구니를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영상 속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과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극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조작된 영상이야. 서연이 악을 쓰며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우는 그제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밝혀주겠지. 그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어제 박 비서가 목숨처럼 가져온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종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직접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 그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윤서연 씨 말이 한 가지는 맞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두 사람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온 세상이 들으라는 듯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아린이는 바로 내 친딸이기 때문입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진 엄청난 폭발음 같은 카메라 셔터 소리. 기자회견장은 통제불능의 혼돈에 빠졌다. 윤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세상이, 완벽했던 거짓말의 성이, 진실이라는 빛 한 줄기에 완전히 붕괴되어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으로 끝난 기자회견장. 그곳은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거짓의 폐허였다. 윤서연은 실신한 채 구급체에 실려 나갔지만 그것은 동정의 끝이자 심판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무섭게 돌아섰다. 바로 어제까지 그녀에게 동정표를 던지던 대중은 이제 그녀를 국민 악녀라 부르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의 모든 과거 행적이 파헤쳐졌고 그녀의 SNS는 순식간에 악플의 지옥으로 변했다. 몰락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더욱 잔인했다. 태양그룹은 즉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윤서연 씨의 개인적인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태양그룹은 그녀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통해 차가운 이혼 서류를 보냈다. 막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태양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그녀의 가장 화려한 가면이 가장 먼저 벗겨져 나갔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아동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야 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우아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회장실에서 강태환 회장은 멍하니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리고 아린이는 바로 내 친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던 아들의 목소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의 선녀,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가 그토록 근본 없는 아이라며 내치려 했던 그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사실, 아들의 앞길을 막는 오점이라 여겼던 아이가 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손녀였다는 진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지독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으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하늘이 내려준 손녀를 부정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황제는 가장 중요한 진실 앞에서 눈먼 장님에 불과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았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닌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였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지훈이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 모습에 강 회장은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아스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 한복판. 부드러운 매트 위에서 아린이가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주인공이었던 아기는 세상의 소란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이 강 회장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우는 말없이 커피를 내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비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가 평생보다 더 힘들었다. 그는 늘 명령하고 호통치기만 했을 뿐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지우는 아무 대답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강 회장은 떨리는 시선으로 아린을 바라보며 간신히 물었다. 저 아이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린에게 다가갔다. 그가 서툰 손길로 아기를 안아 올렸을 때 아린은 낯을 가리지 않고 그의 옷깃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자신의 핏줄이라는 강렬한 이끌림.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얼음 같던 부자 후지의 관계를 녹인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따뜻한 온기였다. 몇 주 후 강지우는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진성그룹의 대표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 저는 오늘 아린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 말했다. 아린재단은 이 땅의 모든 미혼 부모들과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아린이를 통해 받은 사랑과 배운 책임감을 이제 사회와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발표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큰 울림을 주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그 어떤 M&A 소식보다도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서 냉철한 기업가가 아닌 따뜻한 심장을 가진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저녁, 지훈의 펜트하우스 거실. 강 회장과 지훈은 나란히 앉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린이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린이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뻗다 서로를 보고 멋쩍게 웃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눠보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강 회장이 옅은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이 진성이라는 제국을 지키고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마터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내 손으로 부술 뻔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린을 번쩍 안아들었다. 아린은 좋다고 까르르 웃으며 그의 뺨에 뽀뽀했다. 우리를 구한 건 아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어떤 밤보다도 찬란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강지훈을 따라다니던 얼음 제왕이라는 별명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키다리 아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경영인이라 불렀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대신 푸른 잔디와 작은 꽃들이 자라는 정원이 있는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났고, 그 미소는 더 이상 계산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진성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사람을 향하는 경영이라는 그의 새로운 철학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아린재단은 국내 최대의 미혼 부모 지원 재단으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었다. 강지훈은 마침내 텅 비었던 자신의 제국을 진짜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 어느 따스한 봄날의 오후, 지훈은 아린의 손을 잡고 아린의 집 1호점 개원식에 참석했다. 아린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보육시설이었다. 과거의 긴장감 넘치던 기자회견장과 달리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원사를 마친 지훈은 값비싼 양복을 입은 채 격식을 차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앉아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빠 여기 이거 놔야지. 어느새 훌쩍 자라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말하는 아린이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재촉했다. 지훈은 알겠습니다. 공주님 하고 웃으며 아린이가 시키는 대로 블록을 쌓았다. 그의 곁에서 다른 아이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장난을 쳤다. 한쪽 구석에서는 강태환 회장이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손녀의 재롱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이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자신이 결코 주지 못했던 행복을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낸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아린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작은 모종삽을 들고 땅을 파고 아린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쁜 꽃모종을 들고 있었다. 아빠, 이거 여기에 심는 거 맞아? 응, 맞아. 아린이가 흙으로 이불을 살살 덮어주자 지훈의 말에 아린은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다. 아빠와 딸은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새로운 생명을 정원에 심었다. 작은 꽃 한 송이였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처럼 보였다. 흙을 다 덮은 아린이 문득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며 물었다. 아빠, 그런데 왜 꽃을 심어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는 아린의 흙 묻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꽃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거란다. 우리 딸, 그리고 그는 아린을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네가 아빠에게 집이 되어준 것처럼 아린은 아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의 목을 꼭 껴안았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푸른 잔디밭 위, 따스한 오후의 햇살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다. 차가웠던 제왕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눈부시게 찬란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지훈과 아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작은 온기 하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 올라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음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